정약용의 제자가 얼굴이 상기된 채 강진 유배지를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벗을 한 명 잃었습니다. 10년 지기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그를 위해 한 말이었는데 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정약용이 한참을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내 말이 그의 가슴에 닿았느냐? 아니면 그의 낯을 때렸느냐? 제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약용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은 칼과 같다. 쓰는 법을 모르면 상대를 베기 전에 제 손을 먼저 벤다. 내가 오늘 잃은 것은 벗이 아니다. 내 입이 벗을 쫓아낸 것이다.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떠오르실 겁니다. 진심으로 한 말인데 상대방 얼굴이 굳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잘 되라고 한 조언이 관계를 끊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왜 저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인기가 좋고 나는 입만 열면 분위기가 싸해지는지 억울하신 적 있으십니까?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말 때문에 떠나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그 사실조차 모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30년 친구를 잃은 분, 며느리와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된 분, 모임에서 점점 연락이 끊기는 분, 주변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묘한 일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대화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는 사람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조언을 잘한다고 신뢰를 얻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언을 참는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적의 마음도 단번에 훔치는 말의 비밀을 정약용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으로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평생 알지 못했던 내 말 습관의 치명적 약점, 한마디로 관계를 역전시키는 결정적 표현, 그리고 내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 대화법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그동안 내 진심이 전해지지 않았는지 비로소 아시게 될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의 기준을 세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곳, 현자의 통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정약용의 삶의 지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내 말이 상대방에게 닿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커피숍에는 고등학교 동창 4명이 모입니다. 졸업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한 달에 한 번 빠지지 않고 만나온 사이입니다. 그중 한 분, 올해 71살이 된 최영자 씨가 있습니다. 최영자 씨는 이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할 말도 많고 어색한 침묵이 생기면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최영자 씨가 말을 시작하면 친구들의 눈이 휴대폰으로 향합니다. 이야기 도중에 누군가 화제를 돌립니다. 그래서 말인데 하고 끊깁니다. 예전에는 자기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며 한참을 웃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최영자 씨가 손녀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번에 영어 경시대회에서 상을 탔어. 역시 내가 어릴 때부터 영어 동화책을 읽어줬거든. 친구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나저나 너 요즘 무릎은 좀 어때? 최영자 씨는 손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 경시대회 준비하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상 받던 날 손녀가 뭐라고 했는지 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최영자 씨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나? 아닙니다. 문제는 말의 양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수백 건의 대화를 녹음하고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이 대화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어가 무엇인지 조사한 것입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단연 나였습니다. 사람들은 대화 시간의 60%를 자기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방과 단둘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돈을 받을 때와 같은 부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쾌락이라는 뜻입니다. 중독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지루해하는 표정을 지어도, 시계를 힐끗 봐도, 휴대폰을 만지작거려도 우리는 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즐거운 대화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고역입니다. 이런 현상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중심적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내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본능입니다. 내가 재미있으면 상대방도 재미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상대방도 중요하게 여길 거라고 믿습니다. 착각입니다. 최영자 씨의 손녀 이야기가 최영자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에게는 그저 남의 집 손녀 이야기일 뿐입니다. 최영자 씨가 손녀 자랑을 할 때 친구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내 손녀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왜 맨날 저 사람 이야기만 들어야 하지? 사람의 마음에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내 이야기를 쏟아붓고, 내 의견을 밀어넣고, 내 감정을 강요합니다. 문이 열릴 리 없습니다. 오히려 더 굳게 잠깁니다. 정약용이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고, 허물이 많으면 믿음이 무너진다. 입을 열기 전에 먼저 귀를 열어라. 내 말이 상대방에게 닿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말하고 있을 때 상대방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말하고 싶은데 내가 말하고 있으면 상대방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구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가득 찬 컵에는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것 하나만 해보십시오. 내가 새 문장을 말하면 반드시 한번 멈추십시오. 말을 멈추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3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입을 엽니다. 그때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십시오. 최소 상대방이 새 문장을 끝낼 때까지 절대 끼어들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말을 마치면 이렇게만 말하십시오. 그랬구나, 혹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할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겁니다. 그래도 참으십시오. 이 3초의 침묵이 상대방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둘째, 듣는 척이 듣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이유입니다. 언니, 요즘 너무 힘들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이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68인 박정순 씨입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성당에서 20해 넘게 함께 봉사해 온 레지오 동기입니다. 박정순 씨는 평소 자신이 대화를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 말에 고개도 끄덕이고, 그래 맞장구도 잘 칩니다. 끝까지 듣고 나서 조언도 해줍니다. 좋은 대화 상대라고 스스로 믿어왔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언니, 며느리가 나한테 아이를 절대 안 맡겨. 옆집 할머니는 맨날 손주 데리고 다니던데 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박정순 씨는 듣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야, 그건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며느리한테 잘해. 용돈도 좀 주고. 그러면 달라질 거야. 전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언니, 나 그렇게 안 해본 줄 알아? 다 해봤어. 박정순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더 해봐. 원래 며느리는 시간이 필요해. 내가 옛날에도 그랬잖아. 우리 며느리도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 먼저 끊을게. 고마워.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정순 씨는 뿌듯했습니다. 좋은 조언을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그 동기에게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성당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박정순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듣는 척했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는 동안 박정순 씨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문제가 뭐지? 내가 뭐라고 말해줄까? 나는 이렇게 해결했는데. 상대방의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조언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조언 없이 그냥 들어주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실험이 끝난 뒤 말을 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얼마나 이해한다고 느꼈습니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언을 받은 그룹은 상대방이 나를 이해한다고 느낀 비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반면 그냥 들어주기만 한 그룹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조언은 본질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은 틀렸어. 내 방법이 맞아.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조언이라도 받는 사람에게는 내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칩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경청이라 했습니다. 귀 위에 임금왕을 쓰는 이 글자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왕처럼 듣는다는 것입니다. 왕은 신하의 말을 끊지 않습니다. 끝까지 듣고 나서야 비로소 입을 엽니다. 그래야 신하가 진심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처럼 듣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세 마디 하기도 전에 끊습니다. 아, 그거. 나도 알아. 근데 말이야. 이렇게 기어듭니다. 상대방은 입을 다뭅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백성의 말을 들을 때는 재촉하지 말고 끊지 말며 내 생각을 먼저 드러내지 말라. 그래야 백성이 감히 진심을 털어놓는다. 백성을 가족으로 바꿔보십시오. 친구로 바꿔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내 생각을 먼저 드러내면 상대방은 더 이상 진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대화만 오갈 뿐입니다. 박정순 씨의 동기는 조언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주길 바랐던 겁니다. 너 정말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박정순 씨는 해결책을 쏟아냈습니다. 동기의 마음은 다쳤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쉽게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듣는 척은 안 듣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기대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줄 거야. 그런데 정작 들어주지 않습니다. 배신감이 듭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안 들을 사람이었다면 기대도 안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에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상대방이 말을 하는 동안 머릿속에서 해결책을 찾지 마십시오.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상대방이 말을 끝내면 바로 조언하지 마십시오. 먼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정말 힘들었겠다. 그리고 5초만 기다리십시오. 상대방이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할 겁니다. 그래도 묵묵히 들으십시오.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직접 물을 때 그때 비로소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하십시오.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 관계가 달라집니다. 셋째, 하지만 이 관계를 망치는 이유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말을 할수록 호감을 얻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할수록 사람이 떠날까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15년째 어르신들을 만나온 김복순 씨가 바로 그 답을 찾아 헤맨 사람입니다. 올해 73인 김복순 씨는 경로당의 터줏대감입니다. 새로 이사 온 어르신이 있으면 먼저 인사하고 프로그램도 챙기고 생일 때 미역국도 끓여다 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김복순 씨보다 훨씬 늦게 온 사람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3년 전에 이사 온 윤말순 씨입니다. 윤말순 씨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 김복순 씨처럼 부지런히 챙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가끔 웃고 가끔 맞장구 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윤말순 씨 옆자리를 좋아합니다. 무슨 고민이 있으면 윤말순 씨에게 먼저 말합니다. 김복순 씨는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더 오래 있었고 더 많이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인기가 좋지? 억울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과장 승진했어. 김복순 씨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이고, 잘 됐네. 하지만 요즘 과장이 뭐 별거 있어? 옛날 같지 않지. 윤말순 씨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얼마나 기쁘세요? 아드님이 고생 많이 했겠네요. 그 어르신의 얼굴을 보면 답이 나왔습니다. 김복순 씨를 볼 때는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윤말순 씨를 볼 때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김복순 씨의 말에는 하지만이 들어갔습니다. 윤말순 씨의 말에는 하지만이 없었습니다. 이 두 글자가 관계의 온도를 바꿔버립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대화 패턴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수천 건의 일상 대화를 녹음하고 어떤 단어가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처럼 앞에 말을 부정하는 접속사가 나오는 순간 듣는 사람의 뇌에서 경계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마치 공격을 받는 것처럼 몸이 긴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지만 앞에 있는 말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잘했어. 하지만 이 부분은 아쉬워. 이 문장에서 상대방 귀에 남는 것은 잘했어가 아닙니다. 아쉬워입니다. 사랑해. 하지만 이건 고쳐야 해. 상대방이 기억하는 것은 사랑해가 아닙니다. 고쳐야 해입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지우개와 같습니다. 앞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하지만 한마디가 다 지워버립니다. 매일 칭찬을 10번 해도 하지만을 한 번 붙이면 칭찬의 효과가 사라집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상대방은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 칭찬은 다 가짜구나.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구나. 김복순 씨가 평생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솔직한 게 좋은 거야. 할 말은 해야지. 바른 말 하는 게 진짜 친구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기와 방법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기쁜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솔직함이 아닙니다. 무례함입니다. 정약용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칼이 아무리 좋아도 베어야 할 때와 걷어야 할 때가 있다. 말도 이와 같으니 할 말이 있어도 때를 가릴 줄 알아야 한다. 김복순 씨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과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지금 해야 했을까요? 상대방이 아들 자랑을 하며 기뻐하는 그 순간에 그 말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아니, 안 해도 됩니다. 상대방이 묻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지만을 먼저 말하게 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우월감 확인 욕구라고 설명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한마디 보태고 싶은 것, 내가 더 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그것이 하지만으로 나타납니다. 내 말도 맞아. 하지만 내가 보기엔 말이야. 이 문장의 본심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잘 알아.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도움을 주고 싶었을 겁니다. 더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들립니다. 내가 틀렸어로 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 상대방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입을 열기 전에 한번 멈추십시오. 머릿속에 하지만이 떠오르면 삼키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정말요? 잘 됐다. 고생 많았겠네요.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하면 들으십시오. 상대방이 의견을 물으면 그때 조심스럽게 말하십시오. 그때도 하지만 대신 그리고를 써보십시오. 잘 됐다.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은 벽을 세우고 그리고는 다리를 놓습니다. 김복순 씨와 윤말순 씨의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지만을 입 밖으로 내기 전에 한 번만 멈춰 보십시오. 그것만으로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넷째, 내가로 시작하면 대화가 막히는 이유입니다. 은퇴 후 첫 명절은 누구에게나 낯섭니다.
35년 동안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하다 작년에 퇴직한 이기철 씨도 그랬습니다. 올해 65, 처음으로 설 연휴 닷새를 온전히 집에서 보냈습니다. 문제는 아내와의 대화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말 한마디로 수십 명을 움직였습니다. 지시하면 따랐고 지적하면 고쳤습니다. 말이 곧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똑같이 말하는데 아내 표정이 굳습니다. 분명 맞는 말을 했는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설 연휴 둘째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이기철 씨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기름이 너무 많아. 내가 기름을 그렇게 많이 넣으니까 전이 눅눅해지잖아. 아내가 뒤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이 부쳐요. 아내가 뒤집개를 내려놓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이기철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틀린 말을 한 게 아닌데, 기름이 많으면 눅눅해지는 건 사실인데 왜 화를 내지? 그날 저녁 분위기는 계속 어색했습니다. 아내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이기철 씨는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분명 사실을 말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빠합니다. 도움을 주려고 한 말인데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입을 다물게 됩니다. 말을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기철 씨의 말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기름을 그렇게 많이 넣으니까 주어가 내가입니다. 이 두 글자가 문제입니다.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부부 대화 패턴을 20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수천 쌍의 부부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하는지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혼한 부부와 행복하게 사는 부부의 대화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어였습니다. 이혼한 부부들은 내가로 말을 시작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 내가 맨날 그래. 내가 문제야. 반면 행복한 부부들은 나는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럴 때 속상해. 나는 이렇게 느꼈어. 나는 이게 걱정돼. 같은 내용인데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약속을 안 지켜서 화가 나. 이 문장은 공격입니다. 상대방은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변명하거나 역공합니다. 대화는 싸움이 됩니다. 나는 약속이 안 지켜지면 불안해져. 이 문장은 고백입니다. 상대방은 내 감정을 듣게 됩니다.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화가 이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나 전달법이라고 부릅니다. 너를 주어로 쓰면 비난이 되고 나를 주어로 쓰면 표현이 됩니다. 내용은 같아도 포장이 다르면 받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같은 약이라도 설탕에 싸면 삼키기 쉽고 그냥 주면 쓰기만 합니다. 이기철 씨의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기름을 그렇게 많이 넣으니까 전이 눅눅해지잖아. 이것을 나 전달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전이 바삭한 게 좋더라고. 기름이 조금 적으면 어떨까?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문장은 내가 틀렸다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나는 이게 좋다입니다. 상대방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 선호를 말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습니다. 정약용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할 때는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말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상대방은 그 손가락만 본다. 허물은 보지 않고 내 손가락만 미워하게 된다. 내가로 시작하는 말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내 말의 내용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자신을 비난한다는 사실만 느낍니다. 그래서 방어합니다. 그래서 반격합니다. 대화는 끝나고 감정만 남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그래도 잘못한 건 말해줘야지. 사실인데 왜 말을 못해? 맞습니다.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체면 위협 행위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은 체면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면 관계가 손상됩니다. 내가로 시작하는 말은 상대방의 체면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체면이 구겨지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합니다. 이기철 씨는 현장에서 내가로 말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통했습니다. 위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정은 다릅니다. 부부 사이에 위계는 없습니다. 현장의 말투를 집에 가져오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 상대방에게 불만을 말해야 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말을 꺼내기 전에 머릿속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주어가 내가인지 확인하십시오. 내가로 시작한다면 나는으로 바꿔보십시오. 내가 맨날 늦잖아를 나는 기다리면 불안해져로 바꾸십시오.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해를 나는 내 생각이 궁금해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문장을 입 밖으로 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평생 내가로 말해왔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만 해보십시오.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순간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다섯째,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열리는 이유입니다. 66세 조명옥 씨는 퇴직 후 합창단에 들어갔습니다. 32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5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외로움을 느꼈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두청문화센터 합창단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친해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명옥 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직 시절에는 학부모들과도 금방 친해졌고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에서는 늙었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연습 끝나고 335 커피 마시러 갈 때 초대받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조명옥 씨는 자신보다 늦게 들어온 새 단원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올해 64신 한정희 씨였습니다. 한정희 씨는 들어온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모든 사람과 친해 보였습니다. 어디서나 웃음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조명옥 씨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한정희 씨는 말할 때마다 상대방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자 언니, 오늘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영미 씨, 그 악보 좀 볼 수 있을까요? 복순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거 어떻게 됐어요? 조명옥 씨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말했지? 저기요, 선생님, 언니 같은 호칭을 쓰긴 했지만 이름을 직접 부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1년 동안 함께한 단원들 중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 이렇게 단순한 것이 정말 차이를 만들까요?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했습니다. 한 그룹에서는 상대방이 대화 중 이름을 여러 번 불러줬습니다. 다른 그룹에서는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참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얼마나 호감을 느꼈습니까? 결과는 뚜렷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준 그룹에서 호감도가 35% 이상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참가자들 대부분이 왜 호감을 느꼈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냥 좋은 사람 같았다, 편안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이름이 불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뇌과학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자신의 이름에 특별하게 반응합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도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 귀가 열립니다. 이것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부릅니다. 수십 명이 떠드는 파티장에서도 누군가 내 이름을 말하면 그 소리가 들립니다. 뇌가 자동으로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인식하고 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중요하다. 이 사람은 나를 한계인으로 대하고 있다. 반대로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요, 선생님. 그쪽 같은 호칭은 누구에게나 쓸 수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느낍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그냥 여럿 중 하나구나.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알아봄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알아본다는 것,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바로 그 알아봄의 시작입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백성을 대하는 법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백성을 부를 때 이름을 알고 부르라. 이름을 모르면서 부르면 백성은 자신이 하찮게 여겨진다고 느낀다. 이름을 알고 부르면 백성은 자신이 귀하게 대접받는다고 느낀다. 조명옥 씨가 1년 동안 친해지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상대방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명옥 씨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꼈을 겁니다. 아무리 웃으며 인사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진심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반면 한정희 씨는 달랐습니다. 석 달밖에 안 됐지만 모든 사람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상대방은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이 사람에게 내가 중요하구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신경 쓴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억 못하는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낍니다.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인정 욕구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가장 쉽고 강력한 인정의 표현입니다.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냥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조명옥 씨는 깨달았습니다. 교직 시절에는 학생들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30명이 넘는 반 아이들 이름을 일주일 안에 외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외워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 태도가 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모임에 가시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아직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십시오. 상대방이 알려주면 한번 따라 말하십시오. 아, 정희 씨. 그리고 대화 중에 한번 더 불러보십시오. 정희 씨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헤어질 때 한번 더 부르십시오. 정희 씨, 다음에 또 뵈어요. 3번 부르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당신을 기억합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 먼저 아는 척할 겁니다. 관계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자꾸 부르는 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보십시오. 상대방은 어색함보다 기쁨을 먼저 느낍니다.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불러주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6째, 질문 하나가 마음을 여는 이유입니다. 형님, 요즘 농사일은 좀 어떠세요? 이 한마디에 굳어있던 표정이 풀린 사람이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귀농 7년 차인 윤태호 씨. 올해 69입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인쇄소를 운영하다 건강이 나빠져 귀농했습니다. 처음 2년은 지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윤태호 씨를 경계했습니다. 서울서 돈 벌어서 노후에 땅 사러 온 사람들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을 회의에 나가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딱할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외로움에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윤태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윤 사장, 서울서 인쇄소 했다면서 요즘 인쇄업이 어렵다던데 그쪽 사정은 어땠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윤태호 씨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인쇄업이 어떻게 변했는지, 왜 그만두게 됐는지, 건강이 어떻게 나빠졌는지 이장은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중간중간 그래서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윤태호 씨는 이장을 형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장 덕분에 다른 마을 사람들과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윤태호 씨는 마을에서 제법 인정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장이 해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합니다. 새로 귀농해 온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묻습니다. 형님,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어디서 뭐 하셨어요? 이 질문 하나로 어색한 관계가 풀립니다.
질문이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까요? 듀크 대학교 행동경제학과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대화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다른 그룹은 대화 상대가 질문을 많이 해줬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참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질문을 많이 받은 그룹이 상대방을 훨씬 더 매력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응답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준 사람보다 질문을 많이 해준 사람이 더 좋은 인상을 남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쾌락을 느낍니다.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하려면 누군가 물어줘야 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민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물어봐 주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을 해준 것입니다. 말해도 되는 겁니다. 질문을 해준다는 것은 이런 메시지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당신은 말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호감 표현이 있을까요? 동양에서는 이것을 물음의 예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묻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내가 모르니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공자도 제자들에게 늘 먼저 물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묻는 것,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묻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의입니다. 정약용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묻는 자는 배우고 배우는 자는 낮아진다. 낮아지는 자가 오히려 사람을 얻는다. 높은 체하는 자는 혼자 높을 뿐 곁에 사람이 없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만큼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태도입니다.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질문을 하긴 하는데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닙니다. 요즘 어때요? 처럼 너무 막연한 질문은 대화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네, 그냥 그래요로 끝나버립니다. 또는 아들 결혼은 언제 시켜요? 처럼 불편한 질문을 합니다. 상대방이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질문이 오히려 벽을 만듭니다. 좋은 질문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대답하고 싶은 질문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 의견, 감정을 말할 수 있는 질문이 좋습니다. 요즘 가장 재미있게 보시는 드라마가 뭐예요? 그 일 하실 때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같은 질문입니다. 둘째, 열린 질문이어야 합니다. 네, 아니오로 끝나는 질문은 대화가 막힙니다. 점심 드셨어요? 보다 오늘 뭐 드셨어요? 가 좋습니다. 괜찮으세요? 보다 요즘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가 좋습니다. 셋째, 후속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묻고 끝내면 형식적입니다. 상대방이 대답하면 거기서 이어서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런 후속 질문이 진심을 보여줍니다.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적극적 관심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더 알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느낍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내 이야기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관계가 깊어집니다. 윤태호 씨가 마을에서 받아들여진 계기도 2장의 질문이었습니다. 2장은 그냥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인쇄업이 어려웠다던데 그쪽 사정은 어땠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윤태호 씨의 경험을 인정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렸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윤태호 씨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윤태호 씨 입장에서는 나는 이 마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마음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질문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관심 없는데 형식적으로 묻는 것은 금방 티가 납니다. 상대방이 대답하는데 딴짓을 하거나 대답을 듣고도 반응이 없으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이 사람은 물어보기만 하고 관심은 없구나. 이런 인상을 주면 다시 마음을 열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할 때는 정말로 듣고 싶은 마음으로 하십시오. 대답을 들을 때는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반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진심이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상대방에 대해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떠올리십시오.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가 아니라 요즘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이 뭐세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상대방이 대답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또는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이 두세 마디 질문만으로 대화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은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 편하다고 느낍니다.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질문 하나가 관계를 바꿉니다. 7째, 덕분에라는 말이 관계를 바꾸는 이유입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는 은퇴한 은행원들이 모입니다. 같은 지점에서 20-30년 함께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중 올해 70이 된 장기철 씨가 있습니다. 지점장까지 지내고 5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장기철 씨는 모임에서 늘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남들 이야기를 듣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모임이 끝나면 사람들이 장기철 씨에게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형님, 오늘도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반면 같은 모임에 있는 배상호 씨는 달랐습니다. 말도 많고 분위기도 띄우고 농담도 잘합니다. 그런데 모임이 끝나면 먼저 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인사도 짧았습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어느 날 한 후배가 귀띔해줬습니다. 형님, 장 지점장님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분은 꼭 덕분에라는 말을 하세요. 배상호 씨는 의아했습니다. 나도 고맙다는 말 많이 하는데. 그래서 다음 모임 때 유심히 들어봤습니다. 장기철 씨가 후배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오늘 모임이 즐거웠어. 자네가 예약해준 이 식당 참 좋더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김 과장 덕분에 그때 그 일이 잘 마무리됐지. 아직도 고맙게 생각해. 배상호 씨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말하지? 고마워. 수고했어. 잘했어. 이런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덕분에라는 말은 잘 안 썼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긍정심리학센터에서 감사 표현의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연구팀은 고맙습니다라는 일반적 감사와 당신 덕분에라는 구체적 감사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덕분에라는 표현을 들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고맙습니다를 들은 사람들은 기분은 좋았지만 자존감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내 감정 표현입니다. 내가 고마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덕분에는 다릅니다. 상대방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했기 때문에 이 좋은 결과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주는 말입니다.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가 선물이라면 덕분에는 훈장입니다. 선물은 받으면 기쁩니다. 하지만 훈장은 받으면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덕분에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훈장을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정약용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쓸 때는 그 공을 반드시 밝혀라. 공을 밝히면 사람이 힘을 내고 공을 감추면 사람이 마음을 닫는다. 덕분에라는 말은 상대방의 공을 밝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여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좋아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공을 돌린다고 표현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생겼을 때 내 덕이다 라고 하지 않고 당신 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을 돌리는 사람 곁에 사람이 모입니다. 공을 독차지하는 사람 곁에서는 사람이 떠납니다. 배상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공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수고했어 라고 말은 했지만 내 덕분이야 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인정받는 느낌이 부족했을 겁니다. 장기철 씨가 조용한데도 인기 있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말은 적게 해도 할 때마다 상대방의 공을 인정해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다. 이런 인상이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덕분에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덕분에 좋았어 보다 내가 예약해준 식당 덕분에 오늘 모임이 좋았어가 훨씬 강력합니다. 무엇 덕분인지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내가 한 일이 가치가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막연한 감사는 형식처럼 들립니다. 구체적인 감사는 진심처럼 들립니다. 같은 덕분에라도 내용이 있어야 마음에 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상대방이 한 구체적인 행동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연결하십시오. 고마워.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그때 그렇게 해줘서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 당신이 챙겨줘서 덕분에 내가 편했어. 구체적인 행동과 결과를 함께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쓰지 않던 표현이니까요. 하지만 한 번만 해보십시오. 상대방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을 오래 기억할 겁니다. 덕분에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의 깊이를 바꿉니다. 8째,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말인 순간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끊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할 때, 내가 더 잘 아는 주제일 때, 결론이 뻔히 보일 때,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참기가 어렵습니다. 35년간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일한 신정희 씨도 그랬습니다. 올해 68입니다. 신정희 씨는 퇴직 후 동네 등산회에 가입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북한산 둘레길을 걷는 모임입니다. 20여 명이 함께 걷습니다. 산을 오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문제는 신정희 씨의 습관이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면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건 말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알기론 교직 시절에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학생이 틀리면 바로 잡아줘야 했습니다. 그래야 배웁니다. 35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등산회에서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신정희 씨가 끼어들면 상대방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말하던 사람이 네, 그렇죠 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화가 끊겼습니다. 어느 날 한 회원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 선생님은 맨날 말 끊어. 말하기가 싫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바로잡아 주려고 한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지?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대화는 토론이 아닙니다. 정답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도 바로잡을 필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정보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끼어들어서 사실은 말이야 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생각합니다. 내 말이 틀렸다고? 기분이 상합니다. MIT 미디어랩에서 대화 패턴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수천 건의 대화를 녹음해서 끼어들기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끼어들기를 많이 당한 사람들의 감정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끼어들기를 자주 당한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끼어든 내용이 도움이 되는 정보였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용한 정보를 얻었는데도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의 말을 끊는 것은 남의 밥그릇을 엎는 것과 같다. 아무리 좋은 반찬을 가져다 줘도 밥그릇을 엎은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비유가 정확합니다. 상대방이 말하고 있을 때 끼어드는 것은 상대방의 밥그릇을 엎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줘도 상대방은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말하고 있었는데 왜 끊어? 이 감정이 먼저입니다. 정보의 유용성은 그 다음입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언권을 뺏는다고 표현했습니다. 말할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생각을 끝까지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빼앗으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관계가 손상됩니다. 신정희 씨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용은 맞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상대방의 언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줘도 말 끊는 사람이라는 인상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그 정보가 상대방에게 당장 필요한가?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상대방이 손해를 보는가? 그렇지 않다면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정보를 원하는가? 물어봤는가? 물어보지 않았다면 기다리십시오. 셋째,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인가? 상대방이 말하는 중이라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 3가지를 통과해야 말해도 됩니다. 하나라도 아니라면 침묵하십시오. 침묵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전략적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할 말이 있지만 참는 것입니다. 이 침묵이 관계를 지킵니다. 이 침묵이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신호입니다. 신정희 씨는 깨달은 뒤 습관을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누군가 말할 때 입이 근질근질해도 참았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상대방이 다 말한 뒤에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신정희 씨 옆에서 더 오래 걸었습니다. 이야기를 더 많이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입 안에서 혀를 위 입천장에 붙이십시오. 물리적으로 말이 나오기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낼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상대방이 말을 마치면 2초만 기다리십시오. 그래도 끼어들고 싶으면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지금 꼭 말해야 하나? 아니라면 고개만 끄덕이십시오. 그랬구나 라고만 말하십시오. 이 작은 참음이 관계를 바꿉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말인 순간이 있습니다. 9째, 칭찬이 역효과를 내는 순간입니다. 왜 어떤 칭찬은 기분 좋게 만들고 어떤 칭찬은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까요? 전북 전주에서 한옥마을 근처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오순덕 씨가 바로 그 답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올해 67, 식당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오순덕 씨에게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아들과 결혼한 지 3년 된 며느리입니다. 오순덕 씨는 며느리에게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예쁘다. 며느리 참 착하네. 역시 우리 며느리야. 그런데 이상하게 며느리와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오면 예의는 갖추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순덕 씨는 답답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게 말하는데 왜 마음을 안 열지? 어느 명절, 며느리가 전을 부치다가 기름에 손을 댈 뻔했습니다. 오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착한 며느리. 다치면 안 되는데.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들은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 그 착한 며느리 소리가 부담스럽대요. 오순덕 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칭찬인데 왜 부담스러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칭찬에는 2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을 칭찬하는 것과 행동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착하다, 예쁘다, 똑똑하다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전 정말 맛있게 부쳤네. 그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웠어는 행동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가 이 차이를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칭찬의 유형에 따라 받는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뚜렷했습니다. 사람을 칭찬받으면 부담을 느꼈습니다. 행동을 칭찬받으면 기뻐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착하다는 칭찬은 계속 착해야 한다는 압박이 됩니다. 똑똑하다는 칭찬은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부담이 됩니다. 사람에 대한 칭찬은 기대치를 높입니다.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시킬 것 같은 불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편하지 않습니다. 반면 행동에 대한 칭찬은 다릅니다. 이 전 맛있게 부쳤네는 지금 이 순간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기쁩니다. 오순덕 씨의 착한 며느리가 부담스러웠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착한 며느리라는 틀에 갇히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아빠. 그래서 편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약용이 자녀를 가르치며 남긴 글이 있습니다. 칭찬은 그 행실을 짚어야 한다. 막연히 좋다고 하면 듣는 사람이 무엇이 좋은지 모른다. 무엇이 좋은지 모르면 다시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짚어야 배움이 된다. 막연한 칭찬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구체적인 칭찬이 진짜 칭찬입니다. 착하다가 아니라 그때 그렇게 챙겨줘서 고마웠어가 마음에 닿습니다. 예쁘다가 아니라 오늘 그 옷 색깔이 잘 어울린다가 기분 좋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칭찬은 화살과 같습니다. 관역을 향해 쏴야 맞습니다. 막연히 하늘을 향해 쏘면 아무 데도 맞지 않습니다. 착하다는 하늘을 향해 쏜 화살입니다. 그때 그 행동이 정말 좋았다는 관역을 정확히 겨냥한 화살입니다.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구체적 인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막연한 평가보다 구체적 인정을 원합니다. 잘했어 보다 이 부분이 특히 좋았어가 더 큰 힘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짚어줘야 자신의 기여가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오순덕 씨는 깨달은 뒤 말을 바꿨습니다. 착한 며느리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나물간이 딱 맞네. 어떻게 한 거야? 지난번에 아이들 데리고 와줘서 정말 좋았어.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마음이 편했어. 며느리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어색한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칭찬의 방식 하나 바꿨을 뿐인데 관계가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 누군가를 칭찬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상대방이 한 구체적인 행동을 떠올리십시오. 착하다, 잘한다 같은 형용사를 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 행동을 묘사하십시오. 그때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그리고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말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어. 이 두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들 효자야. 대신 지난주에 병원 데려다줘서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마음이 놓였어 라고 말하십시오. 상대방은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잘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구체적인 칭찬이 마음에 닿습니다. 막연한 칭찬은 공허합니다. 열째, 그럴 수 있지가 모든 것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중 올해 72인 황순자 씨와 70인 김영희 씨는 10년 넘게 함께 걸어온 사이입니다. 같은 동 같은 층에 살면서 자식 키우고 남편 떠나보내고 손주 돌보는 세월을 나눠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김영희 씨의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생겼고 김영희 씨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보태야 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황순자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나 요즘 잠이 안 와. 아들이 사업 말아먹었어. 황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그때 반대했잖아. 왜 말을 안 듣고 시작했어. 김영희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산책 시간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황순자 씨는 억울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그때 반대한 것도 맞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인을 찾습니다. 왜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뭘 했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분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를 원하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위로의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연구팀은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왜 그랬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감정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를 들은 그룹은 불안과 자책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반면 왜 그랬어를 들은 그룹은 오히려 자책이 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곱씹게 됐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한마디 차이로 감정이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럴 수 있어는 상대방의 상황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내 잘못만은 아니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낍니다. 방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반면 왜 그랬어는 상대방을 심판대에 세우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설명해봐. 이런 느낌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변호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벽을 세웁니다. 마음이 다칩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역지사지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나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진정한 공감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넘어졌을 때 왜 넘어졌냐고 묻지 말라. 먼저 손을 내밀어라. 일으켜 세운 뒤에 물어도 늦지 않다. 황순자 씨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틀렸습니다. 김영희 씨가 넘어져 있을 때 왜 넘어졌어? 라고 물었습니다. 김영희 씨에게 필요한 것은 일으켜 세워주는 손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필요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해.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짐을 덜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는 동의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옳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것은 판단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황순자 씨가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럴 수 있지. 누가 알았겠어. 김영희 씨의 반응이 달랐을 겁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꺼냈을 겁니다. 위로받았다고 느꼈을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졌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힘든 이야기를 하면 왜 그랬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도우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비난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입을 다무십시오. 왜, 어떻게, 그러니까를 삼키십시오. 대신 이렇게만 말하십시오. 그랬구나. 그리고 잠깐 멈추십시오. 상대방이 더 말하면 들으십시오. 상대방이 멈추면 이렇게 덧붙이십시오. 그럴 수 있지.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이 두 문장이면 됩니다. 조언하지 마십시오.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곁에 있어 주십시오. 상대방이 조언을 구하면 그때 말하십시오. 구하지 않으면 묵묵히 들어주십시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적의 마음도 단번에 훔치는 말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이 네 글자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적의 마음도 단번에 훔치는 말의 비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 문장 말하고 멈추기. 조언 대신 먼저 들어주기. 하지만 대신 그리고 쓰기. 내가 대신 나는으로 바꾸기. 이름 불러주기. 질문 먼저 하기. 덕분에 라고 말하기. 끼어들지 않기. 구체적으로 칭찬하기. 그리고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해주기. 모두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관계를 바꿉니다. 정약용이 남긴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말은 칼과 같아서 쓰는 법을 알면 나를 지키고 모르면 나를 해친다.
평생 말을 다스리는 자가 평생 사람을 얻는다. 지금까지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오해받은 적, 진심을 담았는데 전해지지 않은 적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당신 탓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아셨으니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들으신 것 중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 하나가 내일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바꿀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는 우리의 눈이 밝아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팍팍하고 답답한 현실에 따뜻하지만 명쾌한 해답을 건네는 현자의 통찰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평안하시길 빕니다.